나와가지고 이 3년에 그 청소년 자체가 우리가 24세까지가 청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쉼터에서 나오면 3년간. 그리고 이거 다 추천서 들어오고 심사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뭔가 우리 사회보장 수익금은요 그렇게 쉽게 받을 수는 없어요. 추천서 듣고 또 심의도 받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재선이 돼서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조례가 있는데 입법 활동이 이렇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 주는 것만 좀 몇 개 가져온 겁니다. 재선이 돼서 2024년 3월 15일 날 제정한 겁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개 뭐 조례 하나 할 때 힘들다. 이게 또 아까 그 가정방 청소년 자립지원도요 전국 최초 조례예요. 지금은 많은 도에서가 이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이것도 최초 조례입니다.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마찬가지로 그때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기 때문에 김경미 개인이 아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름으로 함께 공부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워킹그룹을 9월 6일날 발대를 했고요. 27명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우리 이상봉 의장님이 그 당시 의원이었는데 같이 참여하셨고 도청, 시청, 학계, 민간 전문가가 전부 2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1차 회의를 11월 8일 날 했고요. 2월 2일 전체 회의, 3차 회의, 6월 8일은 연구진 회의를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부터 26일은 주민협치 주도형 공동체 활용 운영 현장 방문 6주로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때 우리 작은 아이가 갑자기 그 조산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못 갔는데 이때 방문을 이분들이 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8월 25일에 활동 보고하고 조례 제정 토론회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금방 조례가 됐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10월 4일 날 입법 아까 여기 보십시오. 8월 25일 했는데 10월 4일 날 그 해 입법 예고를 했고 그 해에 12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했는데 2024년 1월 4일 도지사의 제2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받을 수 우리 제2요구 이제 너무 잘하잖아요. 국회에서 제2요구 하는 거 많이 들으면서 제2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2요구 이유는 마을의 정의가 모호하다예요. 저는 마을을 읍면동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상위법 이게 되게 중요해요. 조례가 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도민을 대변하는 게 국가의 모든 제도로만 답습하는 조례를 나오면 제주도랑 안 맞는 게 상당히 많나요. 우리는 행정도 법정도 하면 리 단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리가 우리는 동보다 이장님이 세요. 제주도 이장님이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마을의 정의가 모호하다. 그리고 이게 마을 공동 돌봄인데 마을의 자발적 조직이 아닌 도지사가 뭔가 조직을 해 도지사의 막대한 권한과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와 예산을 너무 많이 투여한 것은 조례다라고 해서 제2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얘기도 일리가 있고 우리가 또 입법 발의한 그 의원회 우리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러한 충돌 지점은 저는 매우 건강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했고 그래서 제2요구 하면 다시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 아시잖아요. 3분의 2 찬성이 돼야 된다는 거.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됐는데 지사는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도지사가 제2결을 공포하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이 조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하거든요. 3월 15일에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일단 조례는 있습니다. 국가 법령에 가보면 조례는 있고요.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가 대법원에 소제기가 되어 있어서 아직 대법원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1년도 더 지났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저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는 입법을 활동을 할 때 제가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27명이 참여했던 거거든요. 저 개인의 김경미가 조례를 발의했다라면 어떤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였기 때문에 이게 서로 입장이 팽팽하지만 끝까지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해서 갖고 우리 의원님들이 3분의 2 입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가결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입법기관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 우리는 45명 한 명 한 명이 다 입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까지 치열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자 이제 감사기관에 관련한 제가 빨리 말을 하는 건 빨리 끝내는 게 모두가 행복할 것 같아서 감사기관의 활동입니다. 저는 2018년에 초선으로 일에 입성하면서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진짜 열심히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경미가 따져드리겠습니다. 경미가 올해도 따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게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 달 전부터 이 웹자료가 계속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다 나와 있거든요. 정말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거든요. 그 소관하고 상관없이 다 주십니다. 메일로. 그러면 제가 우리 연구위원 불러가지고 각 소관 상임위 연구원 이건 너네 거다, 이건 너네 거다 이렇게 하면서 주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제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회에 우리 연구위원들도 많이 서포트를 해주지만 전 저 스스로 했던 행정사무감사가 많습니다. 그건 왜냐? 도민들이 함께 했던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가 빨간색으로 유정활동의 꽃 여기 우리 현다라 기자님도 하시는데요. 이거 유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기자님도 진짜 행정사무감사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우리 의원의 역할 중 가장 큰 역할이다. 제가 처음 갔을 때 2018년에 한 게 지금 복권기금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사회복지 전공이다 보니 우리 복권기금은 취약한 분들에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까? 5년치를 다 검토하게 됐는데 보십시오. 2014년에서 2017년에 678억 9천만 원이 재유형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우리 사회복지계에 있는 분들이 진짜 우리가 복권기금 한번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데 진짜 복권기금을 잘 사용하고 있을까? 진짜 지나가는 말로 이메일 주신 거예요. 정말 복권기금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으로 출발을 했고 그럼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거는 이제 복지 쪽이었고요. 농수축경제위원회 갔을 때 농산물 가격 안전관리 제도 이거는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그 공약이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전관리 제도 근데 3년째 집행된 금액이 한 푼도 없다.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왜 한 푼도 이게 농산물 가격 안전관리 제도가 뭐냐면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가락동 시장보다 더 가격이 안 나올 정도인 거예요. 매매가 안 돼서 정말 폭망할 정도면 도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지원해 준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럼 농산물 가격 안전관리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격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가락동 시장에서는 양배추가 100원이면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50원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표 단가가 지원의 목표 단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망해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목표 단가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농산물 가격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다 해서 지금은 많이 지원받습니다. 예, 목표 단가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사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막 감사패 받고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그게 나중에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감사패를 받았고요. 그리고 탐나는 전 이것도 농수축 경제에 있을 때 탐나는 전요 지금 반수용을 하시잖아요. 탐나는 전의 문제는 우리가 예치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뭐 45억 발행한다 뭐 이렇게 예치금으로 충전금 여러분 지금 얼마씩 충전하시죠? 70만 원, 100만 원? 뭐 쓸 때? 70만 원. 70만 원. 예. 그러면 그거를 누구 통장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 충전금. 대행사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탐나는자를 대행하시는 분 통장. 그렇게 되고 이분들은 이자가 예치금도 들어가죠. 우리 도민에 70만 원씩 충전하는 것도 들어가죠. 그래서 보십시오. 총 1조의 예치금과 충전금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통장? 대행사 통장. 그래서 이걸 특별자치도 통장으로 바꿔라. 부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탐나는 전 후발주자인데 왜 이걸 안 했느냐? 그래서 지금은 도청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이게 그래서 우리 그러면 그 이자를 다시 뭔가를 우리가 이자와 관련한 것도 도의 예의 세율을 잡든 뭔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탐난전 충전금 예치금도 정말 요거는 우리 그 농업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이 탐난전도 시민들 그냥 궁금한 거예요. 나 70만 원 긁으면 이 돈 누가 적립해요? 여기서 출발.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궁금한 거.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70만 원 긁으면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도청에 있습니까? 시청에 있습니까? 어느 통장에 있습니까?가 출발점이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업병 의원으로서 직업병. 제가 성폭력 상담소 할 때는 또 모든 사람을 좀 안 좋게 보는 직업병이 이제 그 드림타워를 한번 어떤 분이 표가 있다고 해서 막 가자고 했는데 나는 내가 가면 의원이 또 제가 좀 상징적이 있잖아요. 휠체어 타고 오니까 또 의원이 드림타워 왔다고 그럴 거 아니냐. 자기 표가 있으니 가자고 그러는데 촌사람이 3명이 왔으니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3층이 떨어진 거죠. 3층에 아울렛 매장이에요. 그 두 분은 여기 밥 먹자면 어디로 가냐 물어보고 있는데 전 3층에 딱 떨어지고 뭐 아울렛 매장인데 물어봤더니 이 아울렛 매장은 몇 층인데 3, 4층에 아울렛 매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형 점포인데 우리 이마트 대형 점포면 한 달에 몇 번 놀게 돼 있잖아요. 대형 점포 규모 사이즈가 대형 점포인데 그래서 내가 그 밥을 먹고 오자마자 우리 농수축 경제위원회 연구위원 불러가지고 야 드림타워 대형 점포로 혹시 등록됐냐? 대규모 점포로 등록됐냐? 아니요? 아무래도 그 대규모 점포인데 그거 전부 자료 가져와봐라. 대규모 점포 맞아요. 그건 행정사무감사는 안 했지만 그래도 연모보고 해가지고 지금 대규모 점포 등록해서 지역상생 발전 계획 비금 다 냅니다. 이게 저게 직업병 있잖아요. 직업병. 직업병은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하라고 의정활동비 주셔가지고 직업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눈이 해안이 된 거예요. 해안이 이제 만들어졌다. 자 지금 제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작년에 행정사무감 민간위탁사업 우리가 공기관 대행 사업이라고도 있고 민간 위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은요. 공기관에 우리 그 출자출연 제주연구원이라든가 뭐 사회서비스 이게 다 공기관이거든요. 에너지공사라든가 공기관에 사업이 있으면 그 공기관에 돈을 줍니다. 뭐 10억이든 사업하라고 10억이 그러면 10억 거기에 공기관 대행 수수료라고 있어요. 그러면 10억을 주면 10%만 빼면 1억이죠. 이거를 규정이 돼서 10억은 얼마, 3, 4억은 얼마, 2억은 얼마 이렇게 공기관 대행 수수료에 대한 규준 마디가 있거든요. 근데 민간 위탁 사업은 간접비 요율이라고 있는데 이거 대행 수수료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없어요. 그러게 돼서 이거 우리 공기관 대행 수수료 이렇게 3%, 2%인데 이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가장 쥐잡기 코어로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동부 서부 국민체육센터 거기 뭐 20억인가 얼마예요? 그러면 10% 떼면 얼마입니까? 2억. 2억은 본인들의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민간 위탁 사업에 이 구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금액이 많은 거 하고 금액이 적은 거. 1,000만 원에 10% 떼면 안 되잖아요. 1,000만 원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 되는데 이게 이 10억을 10%에서 본인들이 20억이 2억을 가면 본 수익이 갈 수 있으니 이런 거는 조금 떼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제가 이제 행정자치
자치위원회에 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걸 일 예만 들은 거고 이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미처 그 집행부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제가 앞에 조례도 되게 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만드는 조례가 많다면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도민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선 때는요 도민들이 와서 노트북 들고 와서 같이 작업을 해줬어요. 지금은 제 손이라 그러지 말자 이래서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제보, 도민의 관심으로 이루어져야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지금 복권기금하고 탐난전 행정 내심 같은 거는 지금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위원회 감사할 때라든지 그 사전에 먼저 걸러야 될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도요 누가 이렇게 이거 봐주세요 해야 감사위원회가 작동을 합니다. 보통 예. 그리고 회사 같은 데서도 감사실이 있는데 회사 같은 데 감사실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감사도 하고 회계 감사 같은 것도 하고 특별 감사 같은 것도 하고 그거는 그 저기 여기 도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런 아니 식의 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 이게 지금 탐나는 전이나 지금이 이것이 그 당시 지역화폐법이 개정이 안 돼서 이렇게 대행사에 통장을 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 지적한 건 우리가 후발주자였는데 미리 도에서 통장으로 한 데도 있는데 왜 그걸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맞습니다. 고위의 고위의 그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 단계에서 먼저 걸러져 가지고 지적이 돼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행정에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위원회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해 예를 들어서 2025년은 출연 기간을 전체 감사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2026년에는 사회복지 기간을 전체 감사하겠다. 이러한 해가 있습니다. 그 집중 감사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운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된 게 없고 제도를 바꾸자가 더 키워드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 지금 자체를 대행사에 준다는 그 기본 발상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아니요. 지역화폐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제주도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절차를 밟는 과정이 하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고 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냥 먼저 한 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 어떻게 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다 각자 달라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 했던 사람이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 있고, 민생이 안 좋은데 골목형 상점과의 예산을 먼저 해야 된다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해야 된다라고 엄청난 우리가 지금 우리 제주도가 67만이면 67만한테 물어보면 67만의 욕구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거를 행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욕을 들어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번 2차 추경 중심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은 다 알다시피 뭐가 우선이냐면 민생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민생이 아니다라고 막 저희들도 얘기했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민생 맞습니다. 보십시오. 이번 2차 추경이 3,934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때 소비 촉진 및 경제 활력, 이게 민생이거든요. 민생 쿠폰, 이게 탐나는 전, 인센티브 공공배달 이렇게 하면 2,342억, 59.54, 60%가 이번에 맞죠? 주무관님.
예산의 우선순위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1순위예요. 어떤 경우도 상관없이 코로나 1순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공감대 형성의 예산의 편성이라는 겁니다. 가장 지금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이 민생이라고 했는데 민생 아닌 게 들어왔을 때 그때 의회에서 집행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민생 많습니다. 이만큼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게 볼까요? 취약계층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민생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왔고요. 11.56%. 그 다음 안전사회 구축 그리고 1차 산업. 우리 1차 산업도 매우 제주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이 이렇게 들어온 게 6.7%, 239억 국정과제 대응하고 요게 실은 많이 이슈가 돼서 민생을 거의 잡아먹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60%까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의 그 우선순위는 정말 각자 요구마다 다르다. 근데 그 시대, 그 상황 그리고 그때 꼭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는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덜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이거를 뒤엎는 예산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를 바꿉니다. 앞에는 제가 그 입법, 행정상황의 예산 얘기인데 이 모든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었어요. 지금 스웨덴에 정치 박람회가 있거든요.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인데 이게는요 정치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일반 시민이 모두 함께 모여서 정치를 소통하는 행사예요. 이게 68년부터 됐고 그냥 시민이 오면 막 말하면 정치인이 대답해주고 제안하고 모든 사람이 정치입니다. 저는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민이 하는 게 정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합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해서 할장plan 살펴봤겠도 뭐뭐를 바꿔놓으시면 처음에는 제가 비공개로 한 번을 했습니다.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 우리가 작년부터 도의원도 이제 후원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후원하신 분들을 해서 정치를 바꾸면 뭘 해야 될까요? 해서 질문에 힘을 했는데 전 그날 야단만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 후원인데 이런 정치인이 돼야 된다 했는데 두 번째 제가 뭘 했냐면 돌봄과 관련한 질문에 힘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오셨던 분들인데요. 공개적으로 웹자부를 띄워서 페이스북에 매달 며칠날 합니다 해서 장소도 얘기했는데 돌봄 이용자, 돌봄 제공자, 돌봄 노동자, 돌봄 연구자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했는데 7시 카페에 7시 예약을 하고 거기 카페가 9시에 문을 닫으니까 8시 30분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8시 40분이 돼도 마무리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끊어서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분기별이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9월에 할 겁니다. 2달에 한 번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때 나왔던 내용을 또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제도가 뭘 필요하는지도 문제점까지 이렇게 올리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이거 사실 보이세요? 도민 참여. 이겁니다. 도민의 적극적 참여. 도민의 적극적 참여가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강의 도민강좌 들으시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적극적 참여에 도민 참여가 다양합니다. 특별자치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주민조례로 청구할 수 있고요. 자치 입법 제한 세트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해줄 수 있다고 제안도 할 수 있고 진정 민원도 있고요. 청원 전부 정치를 도민이 할 수 있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도의회 홈페이지에 이게 다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의회는 대의의
대변자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산 안창호 제가 이거를 그 도정지분 때도 우리 그 모두 발언에 이건데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정치는요 정말 손님으로 하느냐 주인으로 하느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만 7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게 가장 기뻤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참여자들이 생길 것 같은 희망이 있어서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하셔가지고 예, 선생님. 저는 중성난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과속 방지턱이 한 7km 이동을 하는데 한 10개부터 11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법규를 찾아봤더니 과속 방지턱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규격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내가 생각해 이게 과연 필요한가? 과속 방지턱이 60m 가까이 하나씩 하는 게 너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는 10m 간격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이 차량을 망가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방지턱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그 스무스하게 높이가 10cm인데 내가 보기엔 한 25cm 정도 되고 그리고 느껴서 이거는 아니라 이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소모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까지 망가뜨려가면서 그게 살살 가거든요. 거기 또 2차선 도로까지 않고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혹시 만약에 감사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서 예산을 더 많이 쓰지 않는다. 국민세금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씩 더 붙겠죠. 그냥 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적극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은 이 방지턱이 촘촘하게 되는 건요 민원을 받기 때문에 집행부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공무원하고 이게 7, 8년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게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정말 만만치 않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의원이지만 공무원을 대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막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 방어도 좀 제가 도민을 향해서 방어도 해주는데요. 이게 민원이 오면 방지턱 규정이 어긋납니다 라고 해요. 100% 합니다. 그 방지턱 만들 때까지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같이 활동을 해주셔야 공무원이 그러면 누군가한테 힘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방지턱이 문제가 있다라고 민원을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 높낮이도 상당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다 보면 그런 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이 오거든요. 근데 저도 해보면 그 집행부가 민원 받는 게 아니고 의원도 민원을 받거든요.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는 민원도 옵니다. 근데 저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의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행정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거를 안 되는 근거 돼야 되고 이러면서 계속 한 몇 년 되면 그러면 하나 정도 이렇게 만들면 이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말씀은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정상적인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 놓죠. 그죠. 근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일반 사람들이 제도에서 중산간에 살면 차량이 없으면 보통이 안 그렇죠,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하나 마트를 가려고 해도 7km, 8km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고 이제 이렇게 시정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무원의 애로사항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적극 민원을 좀 건강한 적극 민원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계속 일을
들었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서 1등으로 자살률이 지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고독사 같은 경우도 1등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이거 관련돼서도 그 전에 이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제주도가 약간 불명예스러운 1등이 좀 있어요. 약간 자살률도 있고 비만도 있고 가정폭력도 있고 이혼율도 그렇고 이거의 포인트를 한번 봐보세요. 가정폭력, 이혼율, 자살 이게 이 연관성이 좀 이렇게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도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내가 심신이 약하고 있다는 거를 뭔가 진단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상담을 해주거나 나를 지원해주는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세대가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어르신 비율이 높아서 독거노인 고독사도 있고, 그다음에 은둔형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중장년도 은둔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1인 중장년 사업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이 제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가 생애 주기별 접근을 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안전에서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제안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전에 논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참고자료들 기사라든지 봤을 때 전담 기관, 고독사 예방 관련된 전담 기관이라든지 전담 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꾸준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어떻게 잘 좀 하반기 인사 때 잘 적용이 되었는지 전담 기관에 대한 부분이 설립 관련돼서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보건복지를 좀 떠나서 제가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매우 필요하고 그거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근데 아까 우리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보셨잖아요.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각자가 다른 입장이라는 거죠. 네, 각자가 다른 입장. 근데 그 필요로 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은 되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가 아까같이 여러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제한적인 예산에 많은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4년의 계약에 일을 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처음에 1순위라는 게 있어요. 조례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저는 사명공개 민원이 있어서 또 1순위, 3순위가 있거든요. 그 1순위가 10번째로 갈 때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내가 의원이 될 때 내가 1순위로 이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10번째로 가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름으로써 1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대와 상황이 1순위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 환경적이에요. 그러니까 1위 말씀하신 가정폭력 1위, 이혼율 1위, 그 다음에 자살률 1위,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제주도가 세수나 이런 게. 그래서 1순위로 올라가는 예산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맞춰도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을 줄 몰랐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